요즘 들어 소화가 예전 같지 않고 조금만 과식해도 배가 부글거리는 경우가 많으시죠? 60대 이후에는 그 나이엔 소화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라고 여기기 쉬운데, 만약 단순한 더부룩함을 넘어서 갑자기 체중이 줄고 등이 찌릿하거나 허리까지 아파온다면 꼭 췌장 건강을 떠올려 보시길 권해드려요. 특히 소화장애가 오래 지속되면서 옆구리나 등 쪽 통증이 일상적으로 따라다닌다면 단순히 위와 장 문제로 치부하기엔 위험할 수가 있고요. 췌장은 위와 대장, 뒤쪽, 등 가까운 곳에 숨어 있어서 이상이 생기면 등이나 허리 중간으로 통증이 퍼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에요. 췌장암은 다른 암에 비해서 발병률 자체는 아주 높지 않지만 한 번 암이 생기면 워낙 전이가 빠르고 발견 시기가 늦어지는 일이 흔해서 위험도가 높은 암으로 꼽히죠. 많은 분들이 허리 통증이 있으면 곧바로 허리 디스크인가 하고 정형외과부터 찾는 게 일반적이고, 소화불량이 있으면 속이 안 좋나 정도로 생각하고 소화제를 챙겨 드시곤 하죠. 그러나 60대 이상에서 특히 여성분들이 이전과는 달리 등 쪽 통증이 식사 직후에 심해지고 누우면 더 아프다거나 명치 부근 옆구리까지 묵직한 통증이 동반되면 혹시 췌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하고 의심해 볼 필요성은 있어요. 췌장은 복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서 초음파나 내시경으로는 잘 확인하기 어려워요. 내시경은 위나 대장 내부만을 직접 관찰하기 마련이고, 초음파는 장내 가스나 내장 지방 때문에 췌장 부위가 가려지는 경우가 흔해요. 그래서 일반 건강검진을 받았는데도 췌장에 이상이 없대라는 말을 들은 뒤 한참 후에 암이 발견되는 사례도 많아요. 이 때문에 소화장애와 함께 허리나 등 통증이 동반되거나 특별히 한 일이 없는데 체중이 급격히 줄고 평소에 없던 당뇨가 생겼다면 단순 검사에서 이상 없음이 나오더라도 안심하지 마세요. 이전과 확실히 달라진 몸의 신호라면 재검이나 더 정밀한 영상을 통한 점검이 필요하죠. 체중 변화도 중요한 단서예요. 60대 이후에는 기초대사량이 줄어서 체중이 조금씩 늘거나 유지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데 충분히 식사를 하는데도 이유 없이 2, 3개월 새에 4에서 5kg 이상 빠진다면 그냥 먹어도 살이 안 찌네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원인이 있는 건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췌장암 환자분들 중에는 소화가 안 돼서 먹는 양이 줄지도 않았는데 체중이 저절로 빠지는 경험을 하신 분이 많아요. 이때 동반되는 증상이 소화불량이나 등, 허리 통증일 수가 있는데, 본인은 그저 위나 장 문제가 있다고만 여기기 쉬워요. 하지만 췌장에 암이 생기면 소화 효소가 분비가 제대로 잘 되지 않아 음식물 분해가 잘 안 되죠. 담관도 압박해서 담즙 흐름이 막히고 식사량이 그대여도 영양 흡수가 어려워져서 갑자기 체중이 감소할 수가 있어요. 대변 상태 변화 역시 췌장 이상을 의심할 만한 신호인데, 췌장은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등을 분해하는 효소를 만들어내죠. 특히 지방을 소화하는 역할이 크죠. 만약 이 기능이 저하되면 변이 기름지고 악취가 심해지고 심한 경우 물 위에 둥둥 뜨기도 해요. 대부분의 60대 이상 여성분들은 예민한 위장 트러블이 있으면 배탈인가 정도로 생각하겠지만, 기존 식단이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변이 기름지게 변한다면 한 번쯤 췌장 검사까지 고려해 볼 필요는 있죠. 또한 담관이 압박을 받아서 담즙이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면 변색이 심하게 옅어지거나 회색빛이 돌며 반대로 소변은 탁하거나 진한 색이 될 수가 있죠. 이런 변화가 감지되었는데도 장염이나 단순 소화불량증으로 여겨서 넘어가면 뒤늦게 심각한 병이 발견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췌장은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등의 호르몬도 분비하죠. 따라서 췌장암이 진행되면 인슐린 분비가 불안정해지고 당뇨가 새로 생기거나 기존 당뇨 환자는 혈당 조절이 갑작스럽게 어려워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겠죠. 60대에 접어들어서 당뇨 진단을 처음 받았거나 기존 당뇨가 급속도로 악화된 분들 중에는 그 원인이 췌장 쪽 이상 때문인 사례도 있어요. 당뇨 수치가 갑자기 왜 이렇게 뛰지 싶을 때 별다른 이유가 없고 동시에 소화 문제나 체중 감소, 허리 통증까지 나타난다면 단순히 혈당 문제로만 치부하지 마시고 췌장암 가능성을 열어두신 채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왜 췌장암은 한 번 늦게 발견되면 예후가 그렇게 좋지 않을까요? 이유는 췌장의 위치와 구조 그리고 빠른 전이 속도 때문인데, 췌장은 간, 담관, 십이지장 등 여러 기관과 연결되어 있고 복부 깊숙한 곳을 지나는 큰 혈관과 림프절도 밀접하게 분포되어 있어요. 게다가 대부분의 초기 증상이 가벼운 소화 문제나 등 통증처럼 흔한 문제와 구분이 힘들다 보니 환자분들이 이상하다 싶을 때 이미 암이 커져 있거나 주변 장기로 전이가 진행된 상태인 경우도 많아요. 특히 60대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기저질환,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당뇨 등을 같이 앓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도 쉽지 않고 수술 범위 역시 넓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췌장암을 진단받았을 때 늦게 발견된 환자분들의 5년 생존율이 매우 낮은 거예요. 다른 장기에 비해서 췌장암이 까다로운 또 다른 이유는 일반적으로 받는 건강검진만으로는 조기 진단이 어렵다는 점이죠. 복부 초음파나 위 내시경만으로는 췌장이 가려질 가능성이 높고, 종양 표지자 검사 CA19-9 등 결과가 정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암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죠. 실제로 췌장암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표지자가 별로 오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60대 이후라면 허리 통증이나 소화불량 때문에 병원을 찾았어도 의사분 입장에서는 우선 흔한 질환, 디스크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등등부터 의심하기 마련인데, 이 과정에서 췌장 검사가 뒤로 밀려 암을 놓치는 사례도 생길 수가 있겠죠. 이 때문에 만약 가족 중에 췌장암 환자 있는 분이라면 더욱 신경을 쓰시는 편이 좋겠죠. 특히 가족 중 2명 이상이 췌장암을 앓은 병력이 있으면 유전적으로 위험도가 높을 수가 있으니 평소 복부 초음파만 하고 끝내지 말고 CT나 MRI 검사 같은 영상 검사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예를 들어서 60대 이후에 흡연이나 음주 습관이 계속되고 비만 상태가 겹치는 분들은 매년 혹은 6개월마다 번갈아 가면서 CT와 초음파를 실시해 혹은 염증 변화가 없는지 꼼꼼히 살피기도 하죠. 최근에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특정 졸염 변이가 있으면 검사 주기를 더 자주 잡는 식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추세죠. 췌장암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태도는 중요하죠. 흔하게 나타나는 소화불량이나 허리 통증이지만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지속된다면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예를 들어 식사를 마치면 통증이 극심해진다던가, 누우면 허리가 더 아파서 옆으로 웅크려야 좀 나아진다거나, 무슨 약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변이 기름지거나 살이 갑자기 빠지면서 혈당 수치까지 덩달아 오르는 경우라면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서 췌장 쪽도 검사할 수 있겠냐 물어보시기를 권해드려요. 의료진이 내시경도 하셨고 초음파도 보셨으니 괜찮으실 겁니다 라고 말하더라도 본인이 느끼는 증상이 사라지지가 않았다면 재검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만약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고 해도 계속된 이상 신호가 있다면 놓칠 수 있는 미세병변은 없는지 추가 촬영을 요청해보는 것이 조기 진단을 위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췌장암을 예방하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생활습관 관리도 필수적이죠. 특히 흡연, 과음, 비만은 췌장암 발생 위험을 높이므로 금연과 절주로 췌장을 혹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되고, 담배 연기에 포함된 발암물질은 폐뿐 아니라 전신을 돌아다니면서 췌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과음은 반복적인 췌장염을 불러서 염증 상태가 장기화될 수 있겠죠.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췌장의 과부하를 일으키므로 혈당 조절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서 암 발생 위험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나이가 들면서 금연, 절주, 췌장 관리를 실천하기가 더 힘들 수 있지만 췌장암만큼은 되돌리기가 어려운 암이니 전문의들도 이 점을 반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죠. 식습관 역시 중요하죠. 지방이나 당분이 많은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그만큼 췌장이 열심히 소화 효소와 인슐린도 분비해야 되고 염증이나 돌연변이가 생길 가능성도 커지죠. 예를 들어 기름진 고기, 튀긴 음식, 달콤한 간식 등을 매일매일 섭취하면 췌장은 휴식 시간 없이 혹사당하게 되죠. 반면 채소류와 통곡류처럼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은 소화와 흡수를 완만하게 만들어서 혈당이 갑작스럽게 치솟지 않도록 도와주고 그만큼 췌장 부담이 줄어들게 되죠. 과일 주스도 과일을 통째로 먹는 것과는 달리 섬유질이 제거돼서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니 오히려 혈당이 급상승할 위험이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여기에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곁들이면 대사 기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60대가 넘으면 근육량이 줄고 복부 지방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가벼운 걷기라도 꾸준히 하면 체중과 혈당 조절이 한결 쉬워지겠죠. 인슐린 분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췌장이 무리할 일이 훨씬 줄어들고 결국에는 췌장암 발생 위험들도 낮아지게 되겠죠. 만약 이미 만성 췌장염을 앓고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데도 흡연이나 음주 습관을 끊지 못했다면 단순 건강검진만으로는 안심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돼요. 조금만 이상 징후가 보여도 CT나 MRI 등을 통해 췌장에 혹이 없는지, 염증이 더 심해지지 않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좋겠죠. 종양 표지자 검사 수치가 정상이거나 초음파 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절대 방심하지 말고 증상 변화가 있으면 무조건 의사 선생님한테 알리고 추가 검사를 요청해 보세요. 췌장암은 크기가 작을 때는 찾기 어려워도 한번 자라기 시작하면 전이가 빠른 편이니 증상이 의심될 때는 검사를 건너뛰지 않는 게 최선이죠. 나이가 들면서 여건상 병원을 자주 찾기 어렵거나 몇 달 동안 허리 통증이나 소화불량이 지속돼도 원래 그러려니 하고 넘기기 쉬운 게 현실이죠. 하지만 60대 이상 여성분들은 폐경 후에 호르몬이 달라지면서 체중과 대사가 흔들리는 시기가 있고, 이때 생활 습관이 함께 무너지면서 췌장 부담이 더 커지기도 해요. 소화불량이나 허리 통증이 남들보다 좀 심해진 느낌이 든다면 디스크 탓인가 허리 근육 문제겠지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내과나 소화기내과 진료를 받아보시는 편이 안전하죠. 실제로 오래 허리가 아팠는데 한참 뒤에 췌장암이 발견됐다 라는 사례가 그렇게 드물지는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몸속에서 보내는 작은 신호를 사소하게 넘기지 않는 습관인데, 변이 이상하게 기름지거나 색깔이 눈에 띄게 달라졌을 때 혹은 소변색이 짙어졌을 때 그저 가벼운 소화제나 민간요법에 의존하기보다는 혹시 췌장 문제인지 먼저 한번 떠올려
떠올려 보시길 바래요. 새로 발생한 당뇨나 갑자기 조절이 힘들어진 혈당도 마찬가지죠. 기존에 한 번도 당뇨를 앓지 않았던 분이 갑자기 당뇨 판정을 받았는데 아무리 식단을 조절해도 잘 안 된다면 만성염증이나 혹dem에 췌장세포가 손상된 건 아닌지 하고 의심하고 검사를 진행해보는 것도 좋겠죠. 정기 건강검진을 할 때에도 위 내시경과 복부 초음파에만 의존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의사 선생님과 췌장을 좀 더 살펴봐야 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특히 가족력이 있으면 검진 항목에 CT, MRI 같은 영상검사를 추가하는 편이 훨씬 더 안전하겠죠. 의료진 또한 췌장이 다른 소화기보다 진단이 까다롭다는 걸 알기 때문에 증상이 오래가거나 고위험군이라면 정밀검사를 제안을 해주시겠죠. 췌장암은 한 번 발병하면 예후가 좋지는 않지만 다행히 생활습관을 조절하고 위험 신호를 빨리 캐치해 조기 검진에 나서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예방과 조기 발견이 가능하다고 해요. 금연이나 절주, 체중관리, 지방, 당분 과다 섭취나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작은 통증이나 소화 문제도 가벼이 넘기지 않는 세심함이야말로 췌장암으로 가는 길을 막아주는 기둥이 되죠. 60대 이후엔 다른 질환도 많아 신경 쓸 곳이 많지만 췌장은 침묵의 잠기라고 불릴 정도로 눈에 잘 띄지 않다가 갑자기 문제가 터질 수가 있으니 특별히 더 신경을 기울이는 게 좋겠죠. 조금만 관심을 두고 검사를 요청하면 생각보다 일찍 잡아낼 수 있는 병이기도 해요. 그러니 평소 본인이 먹는 식단과 본인의 몸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보시고 예전과 다르게 소화가 안 되고 허리가 계속 아프네 싶을 때 췌장에 혹시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요? 라고 묻는 것도 잊지 마세요. 몸이 보내는 경고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작은 불편함을 크게 여기는 습관이 오히려 췌장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핵심 열쇠라는 사실도 꼭 기억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여름 더위가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게 되면 시원한 수박 한 입이 그 무엇보다 간절해지죠. 그런데 수박은 물만 많고 달기만 하지 영양은 별로 없다 하고 흘려버리시는 분도 은근 많으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수박을 조금만 알뜰하게 드시면 더위도 이겨내고 혈관도 지키고 근육 피로도 덜어내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오늘은 수박이 우리 몸을 어떻게 보살피는지, 또 가서 살 때 어떤 수박을 골라야 맛있는 수박을 고를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수박 박사 소리 충분히 들으실 거예요. 먼저 수박의 영양 이야기를 조금 길게 해볼게요. 수박은 과육의 약 90% 이상이 수분이라 갈증 해소에 탁월해요. 하지만 그 안에 단지 물만 있는 건 아니겠죠. 땀을 많이 흘리면 나트륨이나 칼륨, 마그네슘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이때 목이 타는 느낌뿐 아니라 팔다리가 저릿저릿하거나 힘이 쭉 빠지는 느낌도 같이 오죠. 수박은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을 체외로 내보내주고 마그네슘이 근육 경련을 가라앉혀주죠. 덕분에 혈압이 높은 분, 다리에 쥐가 나는 분이 수박 한두 조각을 간식처럼 챙기면 나트륨 조절과 근육 피로 회복에도 두루 도움을 얻을 수가 있죠. 수박의 빨간 빛깔을 내는 대표 성분인 라이코펜은 항산화 능력이 뛰어나서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가 있겠죠. 활성산소는 우리 몸 세포를 산화시키고 노화를 앞당기는 주범이죠. 특히 혈관 안쪽에 내피세포가 산화되면 염증이 생기고 그것이 쌓여서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병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같은 무게를 놓고 비교하면 토마토보다 수박이 라이코펜을 최대 1.5배까지 더 많이 품고 있다는 연구도 있어요. 고기를 자주 드시거나 혈관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여름철에 토마토 대신 수박을 간식으로 드시면 폭염도 식히고 혈관도 쓸어내리는 이중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숨은 주인공이 바로 시트룰린이라는 거예요. 껍질과 빨간 과육 사이에 흰 부분에 많아서 잘라버리긴 쉬운데 실제로는 이 부분이 혈관 확장과 노폐물 배출에는 유용하죠. 시트룰린은 몸 안에서 아르기닌으로 변환이 되는데 아르기닌은 산화질소라는 물질을 만들어서 혈관을 살짝 넓혀주고 근육세포에 쌓인 피로물질을 밖으로 내보내는 데 도움을 주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경기 전후로 수박 주스를 즐겨 마시기도 해요. 우리 어르신들도 더운 날 김장이나 텃밭일 하면서 땀을 많이 흘리신 뒤 흰 부분까지 갈아 넣은 수박 주스를 한 컵 드셔보세요.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는 느낌도 오실 거예요. 수박은 칼로리가 낮아요. 과육약 100g 기준으로 30kcal이니 밥 한 공기에 거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단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은 한 번에 200g 약 사과 반 개 정도 크기 정도만 천천히 드시고 다른 탄수화물 섭취량을 조금 줄여주시면 큰 무리는 없어요. 수박에 들어있는 과당은 밥이나 빵처럼 빨리 혈당을 올리지는 않는데 라이코펜이나 베타카로틴, 비타민 C가 함께 들어있어서 항산화 방패 역할을 같이 해줄 수가 있죠. 다만 저녁 늦게 너무 많이 드시면 화장실을 여러 번 찾게 되니 가급적 저녁 8시 정도까지만 드시는 게 좋겠죠. 이제는 본격적으로 달콤한 수박 고르는 과학적인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민간에서 전해 내려오는 방법이 여럿 있는데 막상 해보면 찍기처럼 느껴질 때가 많죠. 여기서는 근거가 확실한 5가지 포인트를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배꼽 크기를 확인해야죠. 수박의 꼭지 반대편을 손가락으로 눌러보면은 살짝 들어간 동그란 배꼽자리가 있죠. 그 지름이 1cm 이하로 작고 아담하면 암꽃에서 열린 암수박일 확률이 높아요. 암수박은 과육 조직이 촘촘하고 당도가 높고 씨가 적어서 먹기 편하죠. 배꼽이 2cm 이상 크고 두툼하면은 수분이 많은 수수박일 가능성이 높으니 고려해보시고, 두 번째는 표면의 하얀 가루를 한번 살펴보면 돼요. 수박을 자세히 보면
보면 껍질에 하얀 분가루처럼 고운 가루가 점점 묻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먼지나 농약 잔류물로 오해하기 쉬워요. 그러나 사실은 과육 속에 당이 껍질로 스며나와서 굳은 당밀일 가능성이 커요. 당밀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만큼 과육 속 당분이 충분히 올라왔다는 뜻이니 달콤함을 기대해볼 만하겠죠. 집에 와서 흐르는 물에 부드러운 수세미로 살살 문질러주면 깨끗해져요. 세 번째, 줄무늬의 선명도와 촉감을 보죠. 수박 겉껍질은 밝은 초록색, 짙은 초록색이 교차해서 무늬를 이루죠. 두세 개 경계가 흐리멍텅한 것보다는 뚜렷하고 선명한 것이 햇볕을 골고루 받은 수박이겠죠. 게다가 진한 초록 줄무늬를 손끝으로 살살 문질러 보세요. 힘줄처럼 오돌토돌 튀어나와 있으면 일교차가 커서 세포가 단단히 조여졌다는 증거고, 반대로 완전히 매끈하면 조직이 물렁하거나 당도가 덜 올랐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벌 스크래치, 즉 갈색 긁힘 자국을 확인하면 돼요. 꿀벌이 꽃가루를 실어나르면서 암술과 수술을 튼튼히 연결해 주었을 때 생기는 작은 상처인데 흔히 상처난 것 아닌가 하고 피하시겠지만 수분이 활발했다는 표시이니 당도가 높은 편이에요. 긁힘이 너무 깊어서 썩어 들어간 경우만 아니면 안심하고 선택하셔도 좋아요. 다섯 번째는 진동 체크를 활용하는 거죠. 수박을 두드려서 청음하기는 숙련자의 귀가 필요하죠. 대신 한쪽 손바닥으로 수박 옆을 가볍게 감싸고 반대쪽 손가락 마디로 툭툭 두어 번 쳐보세요. 속이 꽉 찬 수박이라면 손바닥에 통통하고 묵직한 진동이 퍼져오죠. 내부에 공기층이 많거나 빈 수박은 텅텅 둔톡하고 울림이 적어요. 귀 대신 손으로 느끼는 방법이라 훨씬 정확도가 높고 쉽게 알 수가 있겠죠. 다섯 가지를 모두 보기 어려우시면 요즘 대형 마트나 온라인몰에서 AI 선별 수박 또는 브릭스 10일 이상 보장이라는 라벨을 붙인 상품을 찾아보세요. 전용 스캐너가 수박 외관, 무게, 부피를 동시에 측정해 밀도와 내부 당도를 예측하고 미숙, 과숙, 공동거를 자동으로 걸러내요. 사람이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서 고르는 것보다 훨씬 오차가 적겠죠. 이렇게 공들여 고른 수박을 보관을 허술하게 하면 금세 물러지고 세균이 번식해 아까운 노력이 물거품이 되겠죠. 통으로 사 오셨을 때는 직사광선을 피해서 12에서 15도씨 정도의 서늘한 실내에 두면 일주일 정도 품질이 유지돼요. 너무 차갑게 두면 과육세포가 얼어 물러지니 작년 김장김치자리 같은 0도씨 근처는 피하세요. 잘라 보관할 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겠죠. 한국 소비자원 실험 결과 수박을 반통으로 잘라 랩만 씌워 냉장고에 넣으면 표면 세균이 불과 하루 만에 약 3000배까지 폭증했다고 해요. 따라서 처음 자를 때 바로 껍질을 제거해서 한입 크기 사각형으로 썰어서 밀폐 용기에 담아두는 편이 안전하겠죠. 가능하다면 3일, 길어도 5일에서 7일 안에 모두 드세요. 만약 미처 못 드시겠으면 믹서에 갈아 지퍼백에 평평하게 눌러 냉동해 놨다가 샤베트처럼 긁어 드시면 남김없이 활용할 수가 있겠죠. 얼리면 당도가 살짝 떨어지지만 시원하면 배가 되니 무더운 오후에 입이 심심할 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수박에 곁들이면 좋은 음식도 살짝 짚어볼게요. 수박은 수분이 많아 몸을 식히는 성질이 강하죠. 그래서 찬 음식과만 자꾸 드시면 배가 더부룩해질 수 있으니 꿀 한 스푼을 곁들이거나 견과류 몇 알을 함께 씹어주시면 속이 편안하죠. 반대로 빈속에 수박을 많이 드시면 혈당이 빨리 떨어져 어지러울 수 있으니 가벼운 아침 요깃거리로는 통밀빵 한 조각과 수박 주스를 함께 드시면 좋아요. 또 수박은 칼륨이 많으므로 만성 신장질환, 칼륨 제한이 필요한 분이시라면 1일 약 100g 이내로 맛만 보는 수준을 권하고, 반대로 이뇨제가 아니라 혈압약을 드시는 분도 칼륨 수치가 높아질 수가 있으니 담당 의사님과 상의해서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게 좋겠죠. 수박 껍질 활용도 빼놓을 수가 없죠. 하얀 껍질을 살짝 두께 있게 졸여낸 뒤에 소금을 살짝 뿌려 약 10분 정도 절이고 고추장, 마늘, 참기름을 넣어서 조물조물 무치면 아삭한 여름 반찬이 되죠. 기름 두른 팬에 새우젓 넣고 볶아도 별미고, 흰 껍질에는 시트룰린이나 펙틴이 도톰하게 남아있어서 변비 하나에도 좋아요. 이 밖에 껍질을 잘게 다져서 유리병에 담고 설탕을 동량으로 부어 약 2주 정도 숙성하면 수박 껍질 효소 청이 되는데, 물이나 탄산수에 한 스푼 타드시면 여름 음료로 흠석이 없겠죠. 이제 꼭지 부분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예전에는 T자 모양 줄기를 길게 남겨 운반했는데 2015년 이후 유통 규정이 바뀌어 지금은 대부분 바로 절단해요. 그 결과 꼭지가 붙어 있느냐 없느냐는 신선도의 절대 지표가 아니죠. 대신 절단면이 지나치게 마르거나 갈색 곰팡이가 핀 건 오래 방치된 경우일 수 있으니 살짝 피하시고, 절단면 주변이 쏙 들어가 있고 옆 껍질이 단단한 것이 좋아요. 꼭지 주변이 충분히 말라 들어간다는 건 수박 속 수분이 당분으로 바뀌어 줄기 쪽 끈이 자연스럽게 수축했다는 뜻이에요. 수박을 썰 때는 먼저 두꺼운 칼을 준비하고 잘 미끄러지지 않는 도마를 쓰죠. 도마 밑에 젖은 행주로 한 장 깔면 미끄럼을 방지해 안전하죠. 절반으로 자를 때는 칼끝을 중심점에 박은 뒤 몸쪽으로 당기기보다 칼을 수박 위에서 아래로 부드럽게 눌러 비스듬히 굴려가며 자르면 힘이 덜 들어가죠. 그 다음 세로로 한 번 더 잘라 4조각이 되면 껍질 안쪽을 따라 칼집을 넣고 과육을 손쉽게 떼어낼 수 있죠. 가족 모임에서 이렇게 한번 예쁘게 썰어내면 역시 우리 집 최고 칼잡이라는 소리를 들으실 거예요. 수박 드실 때 주의할 점도 있죠.
수박과 맥주를 동시에 많이 마시면 체내 수분이나 전해질 균형이 깨져서 탈수 증상이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또 한방에서 수박은 성질이 차갑고 보기에 몸이 냉하고 손발이 늘 차가운 분은 한꺼번에 많은 양을 드시기보다 실온에 약 10분 정도 주었다가 한두 조각만 천천히 드시는 걸 권해요. 반대로 열이 많고 소변이 자주 붉거나 진한 분, 갈증이 심한 분한테는 수박이 갈증과 열을 내려주는 데는 무척 유익하죠. 수박은 갈증을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라이코펜으로 혈관을 지키고 시트룰린으로 근육 피로를 풀고 칼륨과 마그네슘으로 혈압과 경련을 완화하는 여름 종합 영양 과일이죠. 고를 때는 배꼽이 작고 줄무늬가 선명해서 흰 당밀이나 벌 스크래치가 살포시 있고 손바닥에 찰진 진동이 느껴지는 녀석을 택하세요. AI 선별 라벨이 붙어 있으면 더욱 믿음직하고 집에 오면 바로 깨끗이 씻고 한 입 크기로 썰어서 밀폐 용기에 담아서 약 3에서 5일 안에 드시고 남으면 주스나 샤베트, 껍질 반찬으로 알뜰하게 활용 한번 해보세요. 시금치 속 철분을 토마토처럼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과 먹으면 좋다고 해서 빈혈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함께 많이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신장이 약하신 분들한테는 특히 좋지 않은 궁합이에요. 왜냐면 바로 시금치 속에 옥살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옥살산이 혈액 속 칼슘과 만나게 되면 작고 뾰족한 결정 모양으로 체내에 쌓여서 결석을 만들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근육통과 근육 경련뿐 아니라 심하면 신장 결석까지 유발시킬 수가 있어요. 또한 시금치의 성분이 토마토의 라이코펜 흡수를 방해하는 작용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토마토가 슈퍼푸드로 손꼽히는 이유가 바로 이 라이코펜 성분이기 때문인데요. 이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에요. 몸속의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도 줄여주고 암을 예방하는 놀라운 성분이죠. 또 라이코펜은 폐암, 전립선암, 유방암과 결장암 등 다양한 암의 예방에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해요. 혈관은 건강하게 해주고 동맥경화와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탁월하죠. 하이오주 주립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이 기적의 성분인 라이코펜 흡수율이 무려 50%나 감소가 된다고 해요. 토마토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면 안 되겠죠. 토마토를 드실 때 숙성되지 않은 초록색 토마토는 주의하시길 바래요. 숙성되지 않은 덜 익은 토마토에는 솔라닌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식탁위의 보약인 토마토는 세계 10대 푸드 중 하나로 영양소 폭탄인데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을 비롯해 각종 비타민과 이 필수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죠. 면역력 강화나 성인병 예방, 항암 효과, 항노화 등 다양한 효능과 연구도 진행되고 있죠. 최근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채소로 알려지면서 토마토의 효능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주의할 점, 그리고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까지 토마토에 대해서 모든 걸 알려드릴게요. 철분과 비타민이 많아 요즘 들어 특히 주목받고 있는 채소가 시금치인데 시금치는 토마토와 상극으로 함께 드시면 안 돼요. 시금치 속 철분을 토마토처럼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과 먹으면 좋다고 해서 빈혈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함께 많이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신장이 약하신 분들한테는 특히 좋지 않은 궁합이에요. 왜냐면 바로 시금치 속에 옥살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옥살산이 혈액 속 칼슘과 만나게 되면 작고 뾰족한 결정 모양으로 체내에 쌓여서 결석을 만들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근육통과 근육 경련뿐 아니라 심하면 신장 결석까지 유발시킬 수가 있어요. 또한 시금치의 성분이 토마토의 라이코펜 흡수를 방해하는 작용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토마토가 슈퍼푸드로 손꼽히는 이유가 바로 이 라이코펜 성분이기 때문인데요. 이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에요. 몸속의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도 줄여주고 암을 예방하는 놀라운 성분이죠. 또 라이코펜은 폐암, 전립선암, 유방암과 결장암 등 다양한 암의 예방에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해요. 혈관은 건강하게 해주고 동맥경화와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탁월하죠. 하이오주 주립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이 기적의 성분인 라이코펜 흡수율이 무려 50%나 감소가 된다고 해요. 토마토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면 안 되겠죠. 토마토를 드실 때 숙성되지 않은 초록색 토마토는 주의하시길 바래요. 숙성되지 않은 덜 익은 토마토에는 솔라닌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솔라닌은 이 식물이 해충이나 질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생성되는 자연 방어 물질이에요. 감자에 싹에 들어있는 독성 물질이죠. 이 솔라닌을 섭취하게 되면 복통이나 구토, 현기증, 두통, 심하면 마비까지 올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라고 토마토 요리를 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단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간혹 설탕을 첨가해 드시는데 제발 이 설탕만을 피해 주시길 바래요. 설탕은 토마토의 영양 성분을 파괴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 두신 토마토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설탕이 몸속에 들어오면 설탕을 분해하기 위해 비타민 B군이 사용되는데 비타민 B는 피로도 감소시키고 뇌의 활동도 활성화시키는 데 중요한 성분이죠. 토마토에는 비타민 B가 함유되어 있는데 설탕 때문에 오히려 체내 흡수율이 감소되고 설탕으로 인해 혈관
혈관 내 혈당도 상승되게 또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겠죠. 기억력의 중추인 해마를 위축시켜 혈관성 치매에도 위험을 높이고 고혈당성 당뇨병을 넘어 정말 과도하게 장기간 드시면 암까지도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돼서 토마토의 항산화 효과를 전혀 누릴 수가 없게 되죠. 혹시 토마토 케첩 많이 사용하시나요? 달콤상콤한 맛이 좋아 계란 후라이에도 뿌려 먹고 다양한 요리에도 사용되는 토마토 케첩도 우리 몸에 독이 된다는 사실. 실제로 케첩 한 스푼에 설탕이 약 4g 정도 들어있어요. 이는 시중에 판매되는 초콜릿에 들어있는 설탕보다 더 많은 양이에요. 이뿐 아니라 케첩의 영양 성분을 살펴보면 상과당, 소금, 합성, 착색료, 향신료 등 수많은 감미료와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어요. 케첩이 토마토를 원료로 만들어져 건강한 재료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케첩 속 토마토는 가공 과정과 첨가물들에 의해서 영양 성분이 많이 파괴되어 있고 오히려 우리 몸을 공격하는 성분들이 가득해요. 그렇다면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토마토는 비타민, 베타카로틴, 라이코펜, 무기질 등 영양 성분이 굉장히 풍부해요. 한 가지 부족한 영양 성분은 단백질이에요. 양질의 단백질과 함께 드시게 되면 거의 완벽한 영양 성분을 우리 몸에 보충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추천드리는 것은 고기예요. 50대 이후 나이가 들수록 꼭 고기를 챙겨 드셔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백질인데 단백질은 우리 몸의 중요한 구성 성분으로 세포와 근육의 주 재료라서 만약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잇몸도 약해지고 치아도 빠지기도 하고 머리카락도 얇아져 탈모가 오기도 하고 면역세포를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게 돼요. 물론 콩과 두부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지만 식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의 종류나 양이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반면 동물성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보다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조금이라도 챙겨 드셔야 돼요. 또한 단백질은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세로토닌의 원료로 우울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요. 특히 돼지고기 속에 풍부한 비타민 B1은 뇌 기능을 활성화해서 치매를 예방해 주기도 해요. 이렇게 좋은 고기를 섭취할 때도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 몸은 약 알카리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육류는 산성식품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토마토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죠. 토마토는 대표적인 알칼리 식품으로 산성인 육류와 함께 드시면 단백질의 소화를 도와주고 위장에 부담을 줄여줘 토마토의 풍부한 섬유실이 변비를 예방해서 위장 건강을 지켜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토마토는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바로 익혀서 드시는 거예요. 토마토를 익혀서 드시게 되면 라이코펜의 체내 흡수율이 10배 이상 올라간다고 해요. 88도의 온도로 2분간 조리를 하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6% 상승하고 15분간 조리하면 17%, 30분간 조리하면 35%의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토마토에 열을 가하게 되면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라이코펜이 쉽게 용해가 되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렇게 익히게 되면 토마토의 비타민이 파괴되지 않을까? 걱정되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른 채소와는 달리 토마토는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풍부한데 가열할 때 오히려 19% 정도나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익혀 드실 때 한 가지 더 알고 계시면 좋은데 그것은 바로 기름에 조리를 하면 좋다는 거예요. 라이코펜은 지용성 영양성분으로 기름에 조리하게 되면 체내 흡수율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돼요. 토마토 요리를 드실 때 오메가3의 함량이 높은 올리브유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올리브유 속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산은 몸에 해로운 LDL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줘 혈관과 신장을 보호해주고 몸에 이로운 HDL 콜레스테롤의 효율도 높여줘요. 또한 올리브유의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어 최고의 항암 음식이 된답니다. 들기름도 참 좋은데 들기름을 조리하실 때는 주의할 점이 가열하게 되면 산패가 돼서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토마토를 볶을 때 마지막에 넣거나 다 볶은 후에 들기름을 곁들여서 드시기를 바라겠어요.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껍질의 함량이 과육보다 약 5배가 높기 때문에 토마토의 껍질까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아요. 같은 중량이면 일반 토마토보다는 방울토마토가 더 좋은데 그 이유가 바로 껍질 때문이에요. 일반 토마토보다 방울토마토의 껍질이 훨씬 많기 때문인데 이때 당근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폭발하는데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 있다면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있죠. 당근의 특성도 토마토와 비슷한데 익혀서 드실 때 영양성분의 흡수율이 올라가고 베타카로틴 역시 지용성 성분이에요. 그래서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체내 흡수율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목할 것은 당근과 토마토를 합친 공복에 먹을 때 최고의 항암식품이 될 수가 있어요. 토마토 당근 주스를 만들어 드시면 공복에도 부담 없이 정말 좋은데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죠. 토마토와 당근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올리브유에 살짝 익혀서 믹서기에 넣고 물 1컵 정도 넣고 갈아서 드시면 되죠. 취향에 따라 소금을 살짝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만든 당근 토마토 주스는 암 예방뿐 아니라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데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고 면역력 강화와 피부 미용에도 효과가 좋아요. 토마토는 소금과 잘 어울리는데 토마토에는 콜라겐 생성에 필수적이고 암과 싸워주는 비타민 C가 매우 풍부한데 소금과 함께 드시면 비타민 C와 라이코펜의 흡수율도 높아져요. 문제는
경우에는 토마토의 비타민 C는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면 쉽게 산화가 돼요. 이때 토마토를 자른 단면에 소금을 살짝 뿌려주시면 토마토에 얇은 막을 씌워줄 수 있거든요. 비타민 C의 산화를 억제해주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소금이 걱정이시겠지만 토마토에는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을 줄여주는 칼륨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칼륨이 오히려 나트륨을 배출해주고 오히려 세포와 에너지의 대사가 원활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또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좋은 식품으로 계란을 빼놓을 수가 없죠. 완전 식품의 대표주자 계란에는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비타민 C와 식이섬유가 부족한데 이를 토마토가 보충해줘서 토마토의 부족한 단백질을 계란이 보충해줘요. 함께 섭취할 때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토마토의 라이코펜도 계란과 함께 섭취 시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고 항산화 효과와 면역력 강화에도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죠. 토마토와 계란은 함께 볶아서 드시면 되는데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계란을 풀어 달궈진 팬에 넣고 스크램블처럼 만들어주죠. 만든 스크램블은 접시에 옮겨 놓고 팬에 올리브유를 넣고 다진 파를 볶아 파기름을 내줘요. 그리고 적당한 크기로 자른 토마토를 넣고 잘 볶다가 마무리 될 때쯤에 접시에 옮겨 놓았던 스크램블을 넣고 조금 더 볶아주면 끝. 정말 간단하죠. 취향에 따라서 간장이나 굴소스 같은 조미료를 기호에 따라 살짝씩 첨가해 주셔도 되죠. 이렇게 토마토 계란 볶음은 아침 공복에 드시면 소화도 잘 될 뿐 아니라 풍부한 영양 성분과 계란의 포만감으로 다이어트에도 정말 좋은 식품이 돼요. 브로콜리도 참 좋은데 브로콜리는 토마토와 함께 세계 10대 푸드에 들어가는 채소예요. 토마토가 전립선 암에 좋다고 했는데 브로콜리와 함께 섭취하시게 되면 효과는 더욱 증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또한 브로콜리는 토마토의 영양 성분 흡수율을 높여주고 혈압을 조절해주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또 아보카도라는 과일 알고 계시죠? 아보카도 또한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인데 아보카도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줘요. 아보카도에는 루테인, 지아잔틴 같은 이 카로티노이드 성분도 풍부해서 눈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효과도 발휘하기도 하죠.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은 위에서 대장까지 가는 동안 많은 수분을 흡수해서 변을 무르게 만들어주고 장내에 머물러 있는 노폐물과 다양한 유해 물질들을 흡착시켜서 변과 함께 몸 밖으로 배출을 시켜주며 장내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레몬 과육에는 없고 오직 있는 성분이 있는데 디리모넨이라고 하는 천연 오일 성분입니다. 디리모넨은 레몬의 상큼한 향을 내는 성분이기도 하며 장을 자극해서 면동 운동이 활발하게 되도록 도와주어서 변비를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 뱃살과 내장 지방을 쏙 빼는데 효능이 좋기로 소문난 레몬, 우리가 요리에도 많이 사용하는 과일이죠. 레몬에는 다양한 영양 성분이 있어서 건강에 놀라운 효능을 발휘하는데요. 레몬도 잘 알고 드셔야 제대로 된 효능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잘못 드시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영상을 통해서 레몬에 어떤 효능이 있는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레몬 드실 때 주의할 점까지 레몬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레몬은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당뇨 예방과 관리에도 아주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서 레몬에 들어있는 비타민C와 풍부한 식이섬유, 각종 무기질과 구연산이 혈당 조절에 효과가 있어서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지방을 분해해주는 효능이 있어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레몬은 독소를 배출해주는 효능이 있어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몸 안에 칼로리를 소모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몸에 붓기를 빼고 체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레몬의 효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2주 동안 진행된 연구에서 고지방 식단에다가 레몬 껍질에 함유된 페놀을 함께 섭취한 설치류는 고지방 식단만 섭취한 설치류보다 체중이 감소했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체질량 지수가 높은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레몬 다이어트를 시행한 결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체중과 허리 둘레가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까지 좋아진 결과를 볼 수가 있었고요. 레몬 껍질은 이런 독소를 배출하는 효능뿐만 아니라 변비를 해결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레몬 껍질에는 비타민C 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에 좋은 헤스페리딘, 그리고 골다공증 예방과 뼈 건강에 아주 중요한 칼슘, 그리고 팩틴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 팩틴이 변비를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은 위에서 대장까지 가는 동안 많은 수분을 흡수해서 변을 무르게 만들어주고 장내에 머물러 있는 노폐물과 다양한 유해 물질들을 흡착시켜서 변과 함께 몸 밖으로 배출을 시켜주며 장내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레몬 과육에는 없고 오직 레몬 껍질에만 있는 성분이 있는데 디리모넨이라고 하는 천연 오일 성분입니다. 디리모넨은 레몬의 상큼한 향을 내는 성분이기도 하며 장을 자극해서 연동운동이 활발하게 되도록 도와주어서 변비를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또 레몬에는 구연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구연산이 체내 지방 분해 요소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활성화된 지방 분해 요소는 쌓여있는 내장 지방을 태워주어서 허리 둘레를 줄여주는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되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레몬 술을 마시면 체내 대사 기능이 활발해져서 몸 안에 에너지 소비도 활성화되게 됩니다. 대한비만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레몬 술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내장 지방이 더 많이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한 레몬에 들어있는 성분들은 뇌졸중의 위험을 줄여주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감귤류에 함유되어 있는 플라보노이드는 여성의 허혈성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허혈성 뇌졸중은 가장 흔한 유형의 뇌졸중인데 혈전 때문에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방해가 되면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된 음식을 장기간 섭취하게 되면 이런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각종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레몬에는 이런 플라보노이드와 함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합니다. 이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암세포를 억제하는 항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레몬은 피부 미용에도 아주 좋은데요. 피부색을 건강하게 해주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피부를 환하게 해주며 잡티를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레몬의 또 놀라운 효능 중 하나는 당뇨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레몬에는 헤스페리딘이라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헤스페리딘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야 혈당 조절이 잘 되게 되는데 당뇨가 발생하면 이 감수성이 떨어지면서 인슐린의 저항성이 생기게 되죠. 헤스페리딘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레몬에는 많은 양의 항산화 물질들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C 뿐만 아니라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등 다양한 물질들이 혈당으로 인해서 공격받고 상처난 몸의 세포들을 보호를 해주게 되는데요. 장의 베타세포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효능입니다. 베타세포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인데 당뇨가 생기게 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됩니다. 레몬을 통해 베타세포를 보호하여 당뇨를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레몬을 복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레몬수입니다. 그럼 레몬수 만드는 방법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깨끗하게 씻은 레몬 1개와 물 1리터를 준비해 주시고요. 레몬의 양 끝부분은 좀 쓴맛이 나기 때문에 잘라주시고 레몬의 씨는 제거하셔도 되고 그냥 두셔도 괜찮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자른 레몬을 80도 정도의 뜨거운 물에 넣어 주시고요. 충분히 우려내 주시면 레몬물이 완성이 됩니다. 물의 온도별로 레몬물의 항산화 능력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실험을 한 결과 8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서 가장 높은 항산화 효과가 나타났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레몬의 제대로 된 효능을 얻기 위해서는 레몬물을 만들 때 꼭 뜨거운 물로 레몬을 우려내 주시기 바랍니다. 레몬물은 실온에서 어느 정도 식힌 후에 미지근해졌을 때 마시면 되고요. 레몬의 산미가 강해서 좀 드시기 힘드신 분들은 물을 충분히 희석해서 적응이 되시면 물의 양을 줄이시면 됩니다. 이런 레몬수를 만들어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반드시 충분한 양의 레몬을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몬수를 만들 때 레몬 자른 거 몇 조각만 넣어서 드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정도는 충분하지가 않고요. 물 1리터에 레몬 1개 정도 우려서 드셔야 레몬의 효과를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설탕을 넣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레몬의 신맛이 강해서 먹기가 힘들다고 설탕을 좀 넣어서 드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레몬수의 맛을 위해 설탕을 넣다 보면 설탕을 좀 과하게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넣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레몬을 세척할 때 깨끗하게 하셔야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깨끗하게 세척한다고 식초나 베이킹소다를 이용해서 많이 세척을 하시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요. 레몬
레몬을 물에 약 2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흐르는 물에다가 잘 씻어주면 농약은 100% 제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베이킹소다나 식초를 사용하게 되면 농약이 일부 남아있다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레몬을 세척할 때는 그냥 아무것도 넣지 마시고 깨끗한 물로 세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레몬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계피입니다. 레몬과 계피를 함께 사용하여 약으로 쓰기도 하는데요. 레몬과 계피를 함께 먹으면 면역 체계를 강화해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계피는 향긋한 향과 매운맛이 특징인데 소화를 도와줄 뿐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레몬에는 염증을 억제하고 수치를 줄여주는 산화 방지제가 풍부한데 레몬과 계피를 지속적으로 섭취하시면 강력한 항염작용이 나타나서 관절염이나 몸의 염증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레몬과 계피는 다이어트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계피는 혈액 속의 인슐린과 탄수화물 수치를 조절해서 복부에 지방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레몬은 고구마와 함께 드셔도 좋은데요.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 비타민C,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염증을 감소시키고 안구 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항산화제인 베타카로틴이 매우 풍부해서 안구 건조증의 위험을 줄이고 눈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레몬도 이 비타민C와 다양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를 더욱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